그의 손이 돌연 멈췄습니다. 누렇게 바른 수배 문서 한 장을 쥔 채 추세관은 마을 어귀 소나무 아래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쫓아온 도망노비가 마침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수배 문서 속 흉악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기근으로 온 마을이 굶어 죽어가던 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씨앗과 양식을 구해와 수십 명의 백성을 살려낸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장작을 패고 길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쇄관은 왜 그 자리에서 수갑 대신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법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도망노비는 발견 즉시 체포해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관리에게 허용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집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승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신을 벗고 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는 왜 사흘 동안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사흘 동안 그는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한 장의 공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문장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라 조선의 법과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과연 추세관 혼자 내린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록 어디에도 적히지 않은 누군가의 침묵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과 경국대전, 비변사 등록에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사료를 비교하며 당시의 상황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사료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망설임까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록과 기록 사이의 빈칸을 따라가며 한 관리가 법보다 더 어려운 선택 앞에서 왜 끝내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신분 질서 아래에서 이름조차 남지 않은 사람들의 선택이 조용히 역사를 흔들기 시작하던 시대였습니다. 조선 숙종연간,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북방의 작은 마을, 해가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소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마을 어귀, 한 사내가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말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관복 끝에는 마른 흙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적힌 글씨만큼은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왼쪽 눈 아래 작은 흉터, 그리고 도망한 지 20해. 사내는 종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마을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쪽, 장작을 패던 남자가 도끼를 내려놓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이웃집 노인이 지나가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남자도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아이 둘이 달려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아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추세관은 다시 문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서, 남자, 문서, 남자. 몇 번이나 시선을 오가던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을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승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군관도 나장도 아무런 명령을 받지 못한 채 추쇠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군관 하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맞습니까? 추쇠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문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으로 넣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추세관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쫓아온 사람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 이 마을을 덮친 큰 흉년. 사람들이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던 그 겨울. 목숨을 걸고 국경 밖까지 넘어가 씨앗과 식량을 구해온 사람이 바로 저 남자였습니다. 덕분에 수십 명의 주민이 겨울을 넘겼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은인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마을을 살린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추세관도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오기 전 들른 주막에서도 마을 입구에서 만난 나무꾼에게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저희는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국법은 그런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경국대전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도망한 노비는 발견 즉시 원주인에게 돌려보낼 것.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관리에게 허락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집행이었습니다. 망설임도, 동정도, 개인의 감정도 법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추세관은 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추세관이라는 직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설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파견되어 도망 노비를 추적하는 특별 임무를 맡았습니다. 혼자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행정 기록을 담당하는 서리, 체포를 담당하는 군관과 나장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임무가 끝나면 곧바로 해산했습니다. 성과가 중요했습니다. 비변사 등록에는 추세 실적이 저조했던 관리들이 문책을 받거나 파직된 사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반대로 성과를 올리면 포상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추세는 단순히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추세관 자신의 관직과 생계, 그리고 가족의 삶까지 걸린 임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을에는 하나 둘 등불이 켜졌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장작 타는 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추세관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집신을 벗었습니다. 곁에 있던 군관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안에 체포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묵는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여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끝 빈 초가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날 밤 추세관은 여러 번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를 미리 써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 종이 위에는 단 한 글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흘은 그저 시간을 보낸 사흘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국법과 한 사람의 삶이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마주 앉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추세관이 보게 될 것은 도망 노비 한 사람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진짜 이유였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마을 안에 있던 그 남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관리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갓을 쓴 사내 하나가 오래도록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조용히 귀띔해 주었습니다. 관아 사람이 온 것 같습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작을 마저 쪼갰습니다. 도끼날이 장작을 가르는 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해가 산 너머로 사라질 무렵 아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찾아온 것 같소.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올 일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남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좁은 방 안에서 고온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문턱에 걸터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 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도 처음부터 도망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노비에게는 평범한 삶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노비는 단순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땅처럼 사고 팔 수 있었고 소처럼 상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간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부모와 자식이 하루아침에 흩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그는 오래 견뎠습니다. 매를 맞는 날도 있었고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는 버틸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은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볼수록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렵 조정은 새로운 법을 시행합니다. 현종 10년 1669년, 바로 노비종모법입니다. 어머니가 노비이면 아이 역시 평생 노비가 된다는 법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줄어드는 노비 인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노비는 노동력이었고 국가 재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한 아버지에게는 갓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고였습니다. 남자는 밤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조용한 숨소리. 그 아이가 자라면 자신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오래된 집신을 신었습니다. 챙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몸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끝내 앉지 못했습니다. 앉았다가는 떠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도망쳤습니다. 죽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국의 호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의 신분 기록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변방으로 갈수록 국가의 행정력은 느슨해졌습니다. 여기에 대동법이 확대되면서 사람을 품삯으로 고용하는 일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노비가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예전보다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도망 노비는 꾸준히 증가했고 추쇠를 강화하라는 명령도 반복해서 내려졌습니다. 국가가 단속을 강화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실에서는 도망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남자 역시 이름을 버렸습니다. 출신도 버렸습니다. 전쟁통에 가족을 잃은 떠돌이 양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시 조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과거를 묻는 사람 앞에서는 늘 짧게 웃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금의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들에 나갔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받으면 먼저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노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는 먹을 것이 남지 않았고 노는 갈라졌으며 사람들은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씨앗과 식량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덕분에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도 안심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개가 짖을 때마다, 낯선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은 아닐까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려움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추쇠관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역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같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20년 전 추세를 시작하게 만든 바로 그 사람. 모든 기록의 출발점에 이름을 올렸던 원래의 주인이었습니다. 한양. 추세관이 북방으로 떠난 지 며칠 뒤 한 양반가의 사랑채에서는 오래된 문서 하나가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호적장부,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추세 문서였습니다. 종이는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먹빛도 많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 하나만큼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도망노비.
도망한 지 20해. 주인은 문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역시 20해를 늙었습니다. 검었던 수염에는 흰빛이 섞였고 허리도 예전처럼 곧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은 아직도 찾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천천히 접은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법은 끝나지 않았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비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노비는 단순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토지와 집처럼 상속되는 재산이었고 집안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경국대전에서도 노비는 재산권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노비 한 사람이 도망쳤다는 것은 단지 사람 하나를 잃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양반의 권위가 흔들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노비가 달아났는데도 끝까지 찾지 않는 주인을 무능하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반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추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과 여러 소송 기록을 살펴보면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도망노비를 다시 찾으려 했던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그 권리는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도 시간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십 명의 노비가 드나들던 마당이 이제는 한산해졌습니다. 전쟁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났고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일도 예전보다 흔해졌습니다. 도망친 노비를 끝까지 붙잡는 데 드는 비용이 새 사람을 구하는 비용보다 커지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문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정말 사람 하나가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현재 역사학계에서도 이런 추세는 단순한 경제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재산권의 행사이면서 동시에 신분 질서를 유지하려는 상징적 행위였다는 해석도 함께 제시됩니다. 다시 사랑채. 양반은 문서를 서랍에 넣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냈습니다. 문서 가장자리에는 오래전 직접 적어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찾을 것. 먹빛은 희미해졌지만 글자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먼저 스며 있었습니다. 20해라는 시간은 도망자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도 함께 늙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북방에서는 추세관이 이미 그 남자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양의 이 양반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사람의 귀환이었습니다. 추세관이 마주한 것은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같은 한 사람을 두고 한쪽은 법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시선은 머지않아 한 장의 보고서 위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추세관이 마을에 들어온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관복을 입은 낯선 관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 수배 문서를 품고 있다는 이야기,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
작은 변방 마을에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추세관을 찾아왔습니다. 낡은 초가 앞 평상. 이장은 조용히 막걸리 한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추세관은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문서를 한번 만져본 뒤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장은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문서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출신, 얼굴의 특징, 그리고 도망노비라는 글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추세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장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추세관도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둘 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침묵이 이상합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국가의 관리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조선 후기 지방사회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은 중앙의 명령이 전국 어디에서나 완벽하게 집행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변방은 더욱 그랬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중앙의 행정력은 약해졌습니다. 기근이 들면 구휼미는 늦었습니다. 재난이 생기면 관리보다 이웃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지방행정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도망노비를 숨겨주다 적발된 사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국가는 이를 은닉죄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농사철마다 일손은 부족했습니다. 전쟁 이후 사람은 더욱 귀해졌습니다. 변방의 지방 세력은 떠돌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도망노비인지 알면서도 그냥 농사를 맡기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법보다 생존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의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노비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는 그저 함께 살아온 이웃이었습니다. 기근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사람. 홍수가 나면 가장 먼저 둑을 쌓던 사람. 겨울이면 홀몸 노인의 장작을 대신 패주던 사람. 밤이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마을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글을 이렇게 잘하세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살다 보니 배우게 됐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과거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그의 아내가 저녁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작 하나를 집어넣다가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것을. 남편은 마당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밤길만 이용하면 산속으로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실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소.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내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긴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수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아이들이 평소처럼 그를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부엌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안 나오세요? 아내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신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앉아 스스로 천자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늘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추세관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면 선생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풍속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문서 속에는 분명히 도망노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범죄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마을을 지탱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체포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 장은 왜 거짓말했을까요? 아내는 왜 끝까지 과거를 묻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은 왜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을까요? 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혈연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지난 신분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오늘날 공동체 연구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해석이 나옵니다. 국가의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생존 자산이 됩니다. 조선 후기 변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법보다 먼저 서로를 믿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복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추쇠관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는 문서를 펼쳤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문서보다 사람들의 얼굴을 오래 떠올렸습니다. 이장, 아내, 아이들, 그리고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그 남자. 사흘 가운데 둘째 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수백 리 떨어진 가명에서는 전혀 다른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취재관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진 한 사람이 그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추쇄관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고가 가명에 도착했습니다. 돈의 최고 책임자인 관찰사는 그 짧은 보고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수색이 길어지고 있다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한 줄이 평범한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추쇄관은 이미 수많은 추쇄를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망 노비를 찾았다면 바로 체포했을 것입니다. 찾지 못했다면 이미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딘가에서 법이 멈춰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관찰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가명마당을 천천히 덮고 있었습니다. 멀리 군관들이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관찰사라는 자리는 단순히 높은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조정의 명령을 지방에서 실현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국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동시에 백성도 지켜야 했습니다. 바로 그 두 의무가 현장에서 자주 충돌했습니다. 비변사 등록을 보면 추쇠 실적이 부족한 지역의 관찰사와 수령을 엄하게 문책한 사례가 반복됩니다. 성과가 부족하면 인사평가가 나빠졌습니다. 심하면 파직되기도 했습니다. 추세관만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휘하는 상급자 역시 같은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더미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대기근 당시의 구휼 장부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마을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그 옆에는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7명, 23명, 40명, 52명. 먹으로 적힌 숫자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 줄씩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사자 없음. 그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혹독했던 기근 속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쇠관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장부 아래에 적힌 짧은 메모를 읽었습니다. 외부에서 종자와 식량을 조달하여 주민 전원 생존. 이 한 줄뿐이었습니다. 누가 가져왔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공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과만 남아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쇠 명단을 펼쳤습니다. 나이, 출신, 인상착의, 도망 시기.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3년 전 마을을 살린 이름 없는 사람과 지금 추세 중인 도망 노비가 혹시 같은 사람이라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2개의 서류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체포하라는 문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백성을 살렸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둘 다 국가가 만든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정반대의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덕분에 백성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둘 다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관찰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3년 전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가명 창고에는 이미 곡식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조정에 구휼미를 요청했지만 도착은 계속 늦어졌습니다. 각 고을 수령들은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식량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겨울 그는 매일 사망자 보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몇 명? 내일은 몇 명? 숫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에서는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종자와 식량을 구해왔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도망 노비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관찰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국법대로 체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마을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놓아준다면 마을은 지켜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법은 흔들립니다.
둘 다 지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붓을 집었습니다. 무언가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군관이 말했습니다. 추세광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관찰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려라. 그 말뿐이었습니다. 독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령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저는 당시 비변사 등록과 지방 행정 사례를 함께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의 보고가 늦어지는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모두 같은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실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현장 상황을 더 지켜보기 위한 의도적인 시간 벌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역사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하나의 해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방행정이 현실과 국법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찰사는 끝내 추세 명단을 서류함 맨 아래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위에는 기근 당시 구휼 장부가 놓였습니다. 두 서류가 포개졌습니다. 법의 기록과 생존의 기록이 한 곳에 놓였습니다. 그는 촛불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현장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사흘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추쇄관은 마침내 붓을 들고 한 장의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가 끝내 답하지 못한 선택이 담기게 됩니다. 사흘째 저녁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추쇄관은 마침내 마을을 떠났습니다. 올 때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산길이었고 같은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발걸음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올 때 그의 품에는 수배 문서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때도 여전히 그 문서는 품속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도망노비도 없었습니다. 호송하는 군관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빈손이었습니다. 가명에 도착한 것은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관찰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쇄관은 아무 말 없이 예를 올렸습니다. 관찰사는 그의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관찰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추쇄관은 서고 한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벼루 하나, 붓 한 자루, 빈 종이 한 장. 그는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첫 글자를 쓰지 못했습니다. 먹물이 붓 끝에서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의 손은 그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도망노비를 붙잡았습니다. 인상착의를 기록했습니다. 체포 경위를 적었습니다. 원주인에게 인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한 줄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니, 한 사람만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 한 마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까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동안 보았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장작을 패던 남자,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 거짓말을 하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던 이장, 그리고 밤마다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
법은 분명하다. 그런데 왜 내 손은 움직이지 않는가?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첫 글자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멈췄습니다. 비변사 등록에 남겨진 수많은 추세 보고서들은 오직 성공과 실패, 단 두 가지의 결과만을 묵묵히 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리들이 겪었을 그 수많은 망설임은 서류의 먹물 뒤로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낡은 책상 앞에서 추세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첫 번째 길을 상상했습니다. 도망 노비를 두 눈으로 확인했으나 체포하지 않았다고 명백한 진실을 적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을 묻힌 붓끝은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적는 순간 그는 국법을 어긴 중죄인이 되어 가족의 생계마저 잃게 됩니다. 그는 붓을 거두고 두 번째 길을 떠올렸습니다. 마을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고 짧은 거짓을 적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손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훗날 누군가 밀고라도 한다면 그 자신은 물론이고 남자를 숨겨준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끔찍한 도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 자신이 본 모든 사연을 있는 그대로 세세히 적어 올린 뒤 붓을 꺾고 상급자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쪽으로 붓을 움직여도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잔혹한 무게가 붓대를 쥔 추세관의 손목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내 그가 적어낸 문장을 알지 못합니다. 실제 보고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종이를 끝내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만큼은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한양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은 여러 기록의 틈새에서 조용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관찰사는 잠시 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추세관은 이미 붓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추세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마지막 줄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잠시 후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다시 넣어두었던 추세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방금 받은 보고서를 포개했습니다. 법의 문서 위에 현장의 문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관찰사가 어떤 표정으로 서류함을 닫았는지는 끝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며칠 뒤에도, 몇 달 뒤에도 그 변방 마을에서는 여전히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역시 그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 사람의 붓끝이 역사를 바꾼 것일까요? 아니면 촛불 아래서 서류를 덮어버린 누군가의 침묵이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백 년이 지난 오늘,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추세관이 작성했던 보고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도망노비의 진짜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를 끝까지 지켜준 마을의 이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관찰사가 마지막으로 서류함에 채워넣은 자물쇠의 행방도 알 길이 없습니다. 역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짙은 안개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록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먼지 쌓인 서고에 남겨진 법전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 시대를 생생히 비추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차가운 먹물은 국가의 엄격한 기강을 새겨두었고, 경국대전의 활자들은 반드시 묶어오라 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훗날 편찬된 대전회통의 책장을 넘겨보면 묘한 균열이 눈에 띕니다. 오래전에 도망친 노비를 끝까지 추적하는 권리들이 법전 안에서조차 조금씩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국가 역시 변해가는 조선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의 관리들은 이미 텅 빈 수배 문서를 쥐고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법은 꼿꼿하게 살아있었지만 마을과 흙바닥에 뿌리내린 현실은 이미 낡은 법을 훌쩍 앞질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도의 거대한 기둥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오랜 시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밤도주를 감행한 사내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숨겨주고 품어준 변방 이웃들의 단단한 어깨가 있었습니다. 법전 대신 낡은 집신을 바라보며 붓을 멈춘 말단 관리의 한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아래서 그 모든 진실을 서류함 맨 밑바닥에 파묻어버린 목민관의 무거운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작고 고요한 멈춤들이 모여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은밀한 침묵이 결국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제도의 밑동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추세관은 왜 손을 멈췄을까요? 도망노비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이장은 왜 국가의 관리 앞에서 굳건히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내는 왜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출시를 묻지 않았을까요? 원주인은 왜 더 이상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들에는 명쾌하게 떨어지는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엇갈린 발자국들이 더욱 묵직한 역사로 남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법을 지키려는 서늘한 의지와 가족을 지키려는 뜨거운 심장과 공동체를 살리려는 거친 손마디가 그 척박한 북방의 흙먼지 속에서 뒤엉키고 부딪혔습니다. 역사는 왕의 호령과 피 튀기는 전쟁의 승패는 크고 깊게 새겨 넣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백성들이 겪어낸 밤의 고뇌는 너무도 쉽게 지워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진짜로 바꾸는 힘은 대궐의 어저가 아니라 흙 묻은 백성들의 집신 끝에서 조용히 시작되기도 합니다. 추세관은 역사에 번듯한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도망노비도 그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모두 잊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관리가 붓을 내려놓았던 그 짧은 멈춤 하나가 마을 전체가 공유했던 그 묵직한 거짓말 하나가 조선의 굳건했던 빗장을 아주 조금씩 열어젖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이 멈춘 순간, 멈춘 것은 단지 한 관리의 작은 소나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차가운 법망이 백성들의 뜨거운 삶 앞에서 잠시 길을 잃고 멈춰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묵한 침묵의 밤은 훗날 조선 사회가 새로운 날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가장 조용하고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추세관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의 생계가 걸린 국법을 끝까지 집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서 숨쉬고 있는 백성들의 처절한 삶을 먼저 품으시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이 먹먹한 질문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낡은 사료의 틈새에 숨겨진 그러나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조선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오겠습니다.